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저희 거의 세 번째 녹음, 3개 녹음을 하고 만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녹음이 과정남이랑 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쵸.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정남과의 녹음 방송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서클라크 특집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서클라크 경이죠. 아서클라크 네. 라는 이 아주 위대한 SF 작가가 남긴 작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특집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읽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공상님이 뭐 유년기의 끝이랑 뭐 낙원의 샘도 읽어보셨으니까 그런 소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 단신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단신으로 뭐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시기가 지난 그 좀 뉴스들. 뒤떨어진 그런 뉴스들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CES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네. 벌써 옛날 얘기인가요? 네, 좀 뭐 한 달 됐잖아요. 거의. 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재밌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CES에서 뭐 이런 게 나왔더라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재밌더라 뭐 이런 거. 뭐 여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로봇이랑 같이 디제잉을 하는 그런 세션이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네.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저는. 여기 써있네요. 컨슈머면 소비자. 그쵸. 소비자 가전 축제? 네. 네. 전시회라고 돼 있네요. 하여튼 이게 언제부터인지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쵸? 네.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그래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막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막 부스 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되게 성의 있게 막 이렇게 부스 꾸며가지고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시연? 네, 삼성이나 LG 뭐 이런 데가 네. 좀 그 자기네 기술 첨단 기술을 적용한 그런 가전제품을 선보이는 장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페이스북에서 여기 막 간 지인들 얘기도 막 보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뭐 LG 폴더블 TV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렇겠죠? 전시가 되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제 지인은 어떤 거를 이제 경험하고 왔냐면 뭐 다른 것도 다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공항에 갔을 때 그 전광판이 자기한테 맞춰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들어가면 어떻게 자기 얼굴을 일단 인식을 해요. 네. 내 얼굴을 일단 인식을 해서 내가 어떤 고객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나에게 맞는 영상만 싸주는 거예요. 그런 근데 기술이 사람들이 된대요. 많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되나 봐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 이제 간격으로 있을 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기술을 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을 해봤다고 그런 얘기도 받고 그다음에 뭐 LG 부스를 가니까 뭐 스마트 냉장고 뭐 이런 거 이제 전시해놓고 뭐 그런 얘기가 스마트 냉장고랑 스마트 문인가? 그래가지고 문을 뭐 이렇게 똑똑하면은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스마트한 세상이. 근데 요즘 뭐 네.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롬캐스트가 그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에 USB 꽂으면 TV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구글 인공지능 뭐 홈 같은 거 저희 그 상품으로 네. 드렸던 그런 것들 쓰시는 분들.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 스위치 이런 것도 있대요. 음. 그래서 전등에 그 네. 스위치에다 달아놓으면은 네. 구글 홈하고 연동해가지고 불 꺼줘 그러면 이제 불도 꺼주고. 아, 그거는 예전에 그 초기 버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불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네.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게 이제 되니까 그리고 죄다 연동을 해가지고 뭐 스위치도 그렇고 TV, 컴퓨터, 뭐 에어컨, 그쵸. 난방기기 이런 그게 LG가 그거를 되게 밀고 있대요. 요즘 구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LG는 가전을 만드니까 그런 기능이 내재된 그런 가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기능이 내재된 거를 사면 뭐 폰으로 다 뭐 보일러도 켜서 끌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생각보다 그 우리가 그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네. SF가 SF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 스마트문 네. 언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지 근데 궁금하네요. 좀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2030 스마트 년? 냉장고는 이미 쓰고 있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내년 내후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얼마나 보급이 됐느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적정한 가격으로 뭐 설치하기가 쉽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이런 얘기하니까 네. 드는 생각인데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 학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면은 그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네. 바리스타가 있고 이제 손님도 응대를 하시고 커피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네. 과연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 저기에 로봇이 서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상상 가끔 하거든요. 그걸 상상해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면서도 뭔가 좀 무서우면서도 여기서 공상님이 생각하시는 로봇은 사람형 로봇인가요? 아니면 둘 다 상상해봤어요. 안드로이드형 로봇이 이제 사람을 적객하는 것도 상상을 해봤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간단한 형태는 그거죠. 그 요즘도 쓰는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포스기라고 하나요?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를 만드는 머신은 로봇 형태가 아니라 따로 뭔가 커피만 이렇게 딱 나오는 자판기 같이 그런 형태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홍콩에서는 네. 제 지인이 홍콩에 사는데 거기 홍콩 과기대였나 뭐 거기 근처에 그런 데가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로봇 팔이 커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상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판기 형태여도 괜찮긴 한데 거기는 그냥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약간 그 사람들 구경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거기서 시켜 먹도록 그 안에 이제 로봇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팔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노동력이 네. 그런 기기들을 점검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 더 싸니까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 발맞추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카드 정보라던가 금융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그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급제동 빈도, 운전 시간, 거리 등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시나요? 좋게 들리시나요? 아니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출현이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예시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이게 뭐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진다는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디스토피아 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뭐 당연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좋긴 하겠죠. 아니 그게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불리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깎아줄 것 같진 않고, 당신은 운전을 거칠게 하니까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소비 성향, 뭐 맞춤형 카드 할인,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우리가 맞춤형으로 카드를 사고 있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 산법이 그렇게 화제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이 데이터 산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뭐 통과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이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의료 정보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의료 정보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이게 물론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가 지금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업에.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실 법이라는 것이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법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그쵸. 뭐 모르겠어요. 제가 시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소식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 인상은 그랬습니다. 미국에는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은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용자들이고, 데이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팔려 나가잖아요. 네. 팔려 나가고 가공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즉 우리 개인이 그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면은 그에 대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공동체주의적인 네.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 단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일 제일 핫한 핫한, 뉴스죠. 네, 뭐 어제 그 네이버 영화 검색 인기 검색어 보니까 다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실 만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보잖아요. 뭐 이게 뭐 사람끼리 감염이 된다더라, 뭐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다.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그쵸.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있다고 그게 하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도중인데, 사실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구하는 도중에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답을 안 약간 뭐 이게 맞다고 했는데 좀 나중에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네, 이럴 수도 있고, 뭐 이게 철석같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과학인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워낙에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관심을 받는 이제 주제다 보니까 생중계로 그냥 이제 다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대중들이 이랬다 저랬다 약간 그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던데? 아닌데 저렇다던데?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왜 중요한지, 뭔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게 네. 무증상 감염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그 언론사에서도 이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무증상 감염이 뭔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냥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내가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증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제대로 쓰지도 않고 기사가 막 나가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무증상 감염이라는 네. 거는 이미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없는데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잠복기 기간에는 타인에게 감염을 안 시키잖아요. 모든 바이러스 그 질병이. 그런가요?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 어떤 바이러스 질병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네. 그렇죠. 대부분이 잠복기 동안에는 잠복기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몸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네. 그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뭐 콧물이나 가래나 이런 타액 등으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내가 감염이 없는데도 타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침이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껴라라는 이제 그런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네.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면 이런 기침이 없으셔도 마스크를 끼는 게 네. 결국은 공중의 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진짜 위험한 게, 나는 증상이 없는데 주변 사람을 막 감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제일 심각한 단계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걸로. 네. 그리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알코올 소독만 해도 굉장히 쉽게 죽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알코올 소독 이상이 뭐가 있죠? 알코올 소독 말고 예를 들어 가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가장 안 죽는 형태의 이제 감염원이 프리온이래요. 네. 프리온은 뭐 250도인가에 30분간 가열을 해야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온이라는 거를 일반인이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한대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리피드라고 해가지고, 그 생명과니까 더 잘 아시겠죠. 리피드는 지질이죠. 네, 인지질로 된 네. 막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래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알코올로만 처리를 해도 쉽게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독만 해도 그렇죠. 쉽게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비누로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또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지능이 먼저 알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호를 작년 말쯤에 인공지능 블루 다시 예측을 했다. 네, 예측을 했는데 SNS 게시글을 사용한 건 아니고 데이터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의 발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근데 발권 데이터만 가지고 질병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발권 이게- 데이터랑 네, 그 여기 보면은 언론 보도. 네, 의사와 프로그래머가 뭐 동물 질병 흐름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언론 가능성 보도랑 항공사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네,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감염자가 생기면 이런 항공사 인간의 이동 흐름을 보면 뭐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를 추측을 한 게 아닐까요? 질병이 있다는 걸 추측한 거 아닌가요? 전염병이 퍼지는 거를 추측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그게 언론 보도나 맞는 거 동식물 질병 흐름을 조사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한대요. 이게 캐나다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인가에 인정을 했잖아요.
그쵸. 계속 이거는 사람 간에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다가 1월 25일에 이걸 주장을 했잖아요. 네. 1월 25일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50명 뭐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2만 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지금 2천 명인가 2만 명인가. 네. 엄청 빠른 거죠 지금. 그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스보다 감염률이 더 낮은 질병이에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네. 당시에 2002년에 이제 사스가 터졌는데 네. 중국 전역에 사스 질병을 앓은 사람이 5천 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2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인구 이동이 그때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외와의 그런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근데 또- 사스가 네. 그 질병이 얼마나 잘 퍼지느냐를 이제 재는 척도가 R0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5 정도 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뭐 4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예방 조치도 안 했을 때 한 명이 4명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스는 한 명이 감염되면은 보통 4명에게. 네.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음.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2.5 사이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스하고 네.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인 거죠.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 연휴가 겹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감염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대도시고 인구 이동이 굉장히 높은 곳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빠르게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한이라는 지방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 네, 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비즈니스 같은 걸로도 많이 가고 좀 대도시인가 봐요. 그래서 네.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뭐 구조 분석이나 이런 게 예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정말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인가 어제인가에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그 바이러스를 분리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 세계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켰는지 그걸 이제 공유할 예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백신 개발도 뭐 빠르게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좀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임상 실험을 하고 또 그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대신에 중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네, 그런 그 걸- HIV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응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네. 많이들 걱정이 되시겠지만 부디 건강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네. 16명인가 감염자가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2월 5일자 기준으로. 네, 네. 감염이 되고 있고 이런 바이러스가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뭐 끽해야 독감 뭐 이런 인플루엔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신종플루 엄청 돌고 그다음에 사스 돌고 그다음에 메르스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까 약간 2년에 한 번 꼴로 뭔가 네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하니까 좀 이거는 연관된 뉴스라서 가져왔는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뭐 이런 빙하들이 녹으면서 고대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서 빙하에서 이제 빙상 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길게 이제
그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파냈는데 거기서 28가지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탄저병이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순록이 2,000마리 이상 죽고 사람이 96명 정도가 입원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사람이 입원한 거죠? 술록이 네, 입원한 게 아니고. 그렇겠죠? 입원을 순록이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라고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는데 탄저병으로 죽었던 순록의 시체가 그 얼음에 묻혀 있다가 그게 녹으면서 그 균이 퍼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세븐시즈 읽으면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사람들은 면역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 고대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븐시즈에서는 그 버섯이 네, 어디서 노출이 돼가지고. 그쵸. 표고버섯이었나? 뭐 네. 그런 게 예, 노출이 돼서 위험했었고 또 뭐 옛날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뭐 아, 네, 아니면 잉카 원주민들을 죽인 게 사실은 뭐 무기의 차이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까지 단신하고 그 다음에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요즘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약간 네.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차원희님과 네. 그 SF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분이 네. 유튜브에서 정주행도 하시고 역주행도 하시면서 댓글을 아주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차원희님께서는 또 설명에 유튜브 동영상의 그 세부 설명란에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의 네. 링크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F 사이언스 픽션님은 영화에 되게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크리스티안 볼크만 감독의 르네상스라던가 앵키 빌랄 감독의 파란피, 뭐 같은 감독의 임모르텔, 뭐 스위스의 이반 에글러, 래프 에터 감독의 카르고 등등 뭐 이런 영화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찾아봤는데 다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 설정의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운로드가 안 돼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좀 덜 알려진, 네, 덜 알려진 영화인 거죠. 그래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유튜브에도 왠지 유튜브에 나올 만큼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예, 그렇구나. 최근에 나온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일단 추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이언스 픽션님께서 주영민의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 책을 바탕으로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에서 보일링 포인트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2부의 제목이 비인간 지능이 던지는 질문 뭐 이런 식인데 관심 있으시면 뭐 이분 강연하신 것도 뭐 동영상이 있고 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히어로도 또 가상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 차원희님께서 팬레터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팟빵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수인님께서 북토크 지난번 김초엽 작가와 진행한 북토크에 참여를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SF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아주 감사하고 기쁜 그런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테드 창부터 차근차근 읽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한 그 종이 동물원도 정말 재밌게 읽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아나님께서도 정주행 중입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HSPD님께서 그 김초엽 작가와의 공개 방송에 5천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70화 종이동물원에도 마찬가지로 5천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종이동물원이 좋다는 말씀들을 역시나 예상대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댓글을 상세하게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청취자분들도 댓글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팟빵이나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소설판이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영화로 영화를 다룬 적이 있죠. 네. 근데 그 영화를 각본 작업을 이제 스탠리 큐브릭과 아서 클라크가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서 클라크는 그 영화와 거의 동시 작업을 하고 영화보다 조금 늦게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의 서문을 읽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편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보이저호의 눈부신 성공으로 인해서 목성의 위성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속편을 3부작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후에 2010과 2061 그리고 3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트릴로지 속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영화 그 방송 준비를 하다가 이게 속편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는 다들 아시지만 소설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소설에 또 소편이 있다는 거는 더더욱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문에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할이 IBM에서 따온 게 아니라고 아주 지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분이. 많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나요? 지난번 방송 때? 했었던 것 같아요. 할을 이제 각 알파벳을 한 칸씩 밀면 네. 그다음은 IBM이긴 한데 네. 근데 거기서 따온 게 아니라고. 네네. 네. 그래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 따온 건데 휴리스틱이 뭐죠? 휴리스틱이요. 네. 퀴즈 시간일까요? 아실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어요. 그쵸. 휴리스틱이 뭘까요? 한국어로 번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근데 한국어로 했을 때 뭔가 딱 안 와닿는 느낌이긴 했는데 휴리스틱이 어떤 건가요? 설명은 하실 수 있나요? 그게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추측한 그런 거 아닌가요? 좀. 왔다 갔다.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찾는다. 네. 그러면은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그 숫자에 음, 다다르는 그런 거를 말하는 말이에요. 아, 어림짐작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너무 계산량이 많거나 좀 한계가 있을 때 이거를 뭐 좀 일단 랜덤하게 찍은 다음에 그게 실제 값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오류를 보정해 가지고 다음 값을 추측하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아마?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점을 지나는 그 선을 그을 때 가장 그 점들에서 거리가 가까운 그 기울기 선을 긋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그어봤다가 이렇게 그어봤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예시도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오차를 좀 줄여나가면서 네. 추측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은 거기서 온, 어, 그 거라고. 네. 이름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과 영화에서 나왔던 게 실제로 뭐 십몇 년 후에 그대로 재현이 됐다. 뭐 우주 탐험에서 그런 얘기도 좀 자랑스럽게 이분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인 우주선이 실제로 있기 전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그 아, 영화에서 이게 그 달에 가기 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무중력의 공간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그게 없을 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 기술이. 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달에 갔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달 뒤편에 이제 처음으로 갔던 우주 비행사들이 그 여기서 석판을 발견했다라고 무전을 치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억눌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각본 작업은 상당히 지루한 작업이래요. 왜냐하면 엄청 세세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리 큐브릭이 이 아서 클라크라는 사람은 지루한 작업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지 않을래요? 라고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됐고,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영화와 다른 점이 일단은 할이 왜 그렇게 돌아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처돌이가 되었는지. 네. 여러분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줄거리는 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저희 전에 방송을 참고하시면 그렇죠. 예전 방송을 좀 참고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할이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는데, 얘가 시뻘건 눈으로 그 유명한 그쵸.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다 인간들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주인공이 데이브 보먼이고, 그 다음에 같이 비행을 하는 그 프랭크 풀, 이 두 사람이 뭐 메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우주 여행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 보안을 위해서 일부러 그 동면에 든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동면에 든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이 우주선을 끌고 가는 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이 두 비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비밀을 지키라고 하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뭐, 논리적 오류라던가,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게 이유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속작에서 보면 이 할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아요. 얘가 그럴 수밖에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죽을 뻔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이 할에 대해서 뭐 용서라고 할까요? 이 할이 그럴만했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공감은 안 가는 것이 영화에서 엄청 무서웠잖아요. 얘가. 그래서 아니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에 왜 약간 아스트랄한 전개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막 뭐 할아버지도 됐다가 그쵸 뭐 조그마한 방에 또 들어갔다가 네, 그러잖아요. 보머니 뭔가 갑자기 빅토리아 풍의 호텔에서 깨어난 다음에 갑자기 늙어버리고 갑자기 또 아기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아스트랄한 전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브 보먼이 살아남아서 그 석판 모노리스죠. 모노리스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모노리스가 약간 워프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 기능을 해서 막 간 다음에 차원의 문을 통과를 한 다음에 이 외계인들이 얘가 충격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습득한 그런 호텔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브 보먼이 막 보니까 음식 같은 것들이 포장은 그럴싸한데 안에 내용물은 뭔가 초록색 젤리 같은 게 가득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것도 이제 꽂혀 있긴 한데 그걸 펼쳐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초록색 젤리를 먹어봤더니 나름대로 오묘한 맛이 나면서 먹을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늙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늙는 거는 여기서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거기서 잘 살았다라는 뭐 그런 함의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거기서 조금 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다시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외계인들이 이 보먼을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짚어 가면서 이 외계인들이 그 인간의 한 일생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된 거예요. 그 역주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기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정신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없고 그 정신체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역주행했다니. 네. 데이비드 보먼? 네. 데이브 보먼. 네. 덕질을 한 것이군요. 외계인들이. 그쵸. 덕질을 한 거죠. 이놈의 인생사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덕질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써먹은 거죠. 뭔가. 역주행을 했다니까 왠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외계 생명체는 그 종이동물원에 보면 파라는 소설에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간이 얘네는 인간이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 생명체가 처음에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다가 점점 진화를 하면서 기계몸을 가졌다가 기계몸도 졸업을 하고 완전한 정신 에너지체 같은 게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외계 생명체도 한때는 이런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기계몸을 거쳐서 복사 에너지 형태가 되어서 이제 은하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은하계 전체에서 정신보다 귀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이제 행성들의 이제 원시 생명체가 있으면 이 생명체에서 정신이 싹트도록 격려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초반에 나왔던 그 이제 원시인들에게 이제 모노리스가 했던 짓인 거죠. 그래서 모노리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영화에서는
목성으로 가는데 이 책에서는 토성으로 가요. 그래서 토성으로 가서 제2의 석판을 발견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이 소문을 읽어보면 이 아서 클라크 옹이 이 영화 이제 2001 소설을 쓰고 2010 소설을 쓸 때 영화와 이어지도록 썼어요. 그래서 2001 소설에 이어지는 소편이 아니고 2001 영화에 이어지는 소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와 소설이 다른 면이 있다면 영화를 따른 거죠. 그래서 목성으로 간 걸로 이제 바뀌었고 2010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설명이 친절한 건 좋은데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역시 영화가 훨씬 좀 심오한 느낌이 들고 좀 나름 아우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0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포일러가 싫으시면 이 소설을 읽고 뭐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이 좀 있긴 하지만 분량이 있는데 되게 잘 넘어가요. 그냥 좀 보시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일단 문장 간의 간격이 되게 넓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 두께만 보고 좀 겁먹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걸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서 클라크 옹이 재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심하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2010의 한 챕터가 2001의 한 챕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2061에서도 마찬가지 를 하시고 3001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챕터, 세 챕터 정도를 앞에 책에서 이제 그대로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서 클라크 옹도 좀 약간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 나름대로는 전작을 안 읽은 사람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쓰신 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나온 걸 이제 한 번에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나올 당시에는 한 10년 간격으로 나왔던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독자를 배려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은 여기 서문을 보면은 이게 96년 서문이 있는데 2010은 일단 이게 나왔던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2001은 80 몇 년도에 68년도에 나왔죠. 68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0은 82년도에 나왔네요. 2010 82년도 2061이 87년도 그리고 마지막 3001이 아마 97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 97년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소설들도 좀 나온 지 오래된 소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들 보면은 뭐 스마트폰을 좀 예측을 했다거나 태블릿 PC를 예측을 했다거나 상당히 뭐 좀 지금 읽어도 세련된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01은 타자기로 쳤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매 작품의 서문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이 소설들이 지금은 얼마나 낡았고 얼마나 실현이 많이 됐고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0에서는 서문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그 우주 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분이 있는데 러시아 분이죠. 이분이 달 가까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이 그림이 공교롭게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시작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거니까 그 시작 장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이던가? 그러니까 달에서 해와 달과 이 지구가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네, 달에서 본 뭐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인가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유명한 장면이죠. 네, 유명한 이 장면이 사실 이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그린 그 그림에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서 이제 이 그림을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성함을 좀 기리고 싶어가지고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우주선 이름이 알렉세이 레오노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첸 쉐선 교수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첸 쉐선 교수가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다른 작품 다루면서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미국의 메카시즘 있잖아요. 네. 메카시즘의 피해자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분이 칼텍에서 그 로켓 개발을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다라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구금이 되고 또 날조된 그 국가보안 혐의, 뭐 스파이 짓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뭐 체포가 되는 등의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로 이 미국에 실망을 해서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주 개발을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분이 이런 고초를 겪기 전에는 오히려 대만 쪽 계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초를 겪고 결국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헛발질을 한 거죠. 네. 그 또 인재도 잃고 그래서 이분의 성함을 기려서 여기는 이제 첸이라는 그 우주선도 나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벌써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50분이 됐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너무 빨리 갔네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2010의 주인공은 헤이우드 플로이드입니다. 2001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달에 있는 석판을 그러니까 연구하러 갔던 그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달에 있는 석판에 다가갔더니 그 석판이 막 찡찡찡찡 하면서 이제 울리잖아요. 네, 그 장면까지 등장을 했던 네, 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60대가 되었어요. 그 2010년이 되어서 그리고 아주 어린 아내를 맞이를 해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이 목성에서 두 번째 석판이 발견되고 이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브 보먼이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성으로 네, 가야겠다 해가지고 목성으로 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이 무인으로 남겨진 디스커버리호 원래 본원이 타고 있던 그 디스커버리호의 데이터를 회수하고 그리고 TMA2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새로운 석판을 관찰하는 임무예요. 여기 뭐 이 우주선에는 러시아 비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그 아직까지 냉전 시대였대요. 냉전 시대였는데 이 아서 클라크는 좀 이 미소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소설을 썼거든요. 상당히 좀 용기도 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소설을 쓰면 약간 매국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손잡고 그쵸 이런 소설을 썼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비행선에서 좀 양해를 해줘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조금 타가지고 이 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도 비슷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러시아 비행선보다 앞질러가지고 이 목성으로 가게 되는데 목성의 위성인 그 에우로파에 그 물을 연료를 얻으려고 착륙을 했다가 여기에 살고 있던 생물의 습격을 받고 괴멸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그려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실종되었던 루퍼트 청이라는 이 과학자의 아버지가 윌리엄 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2061 속편에 나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중국 우주선은 이렇게 괴멸이 됐지만 러시아 비행선은 무사히 목성으로 가서 탐사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캐릭터가 찬드라 박사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하알의 아버지입니다. 하알을 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호에 아직 그 하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살피러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성격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돌이 오타쿠,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리고 가서 뭐 탐사도 무사히 하고 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디스커버리 호도 같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의 목소리를 빌려서 데이브 보먼이 말을 겁니다. 이 헤이우드 플로이드에게. 네, 이 부분이 좀 약간 공포 영화처럼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제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서 너네가 지금 나는 데이브 봉원이다. 좀 그런 거. 이제 그렇죠. 갑자기 막 이제 선대 스피커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우주의 그 무중력 상태의 그 우주선 안에 떠다니는 먼지가 갑자기 데이브 보먼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엄청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헤이우드 플로이드가 밤에 이제 비번을 서다가 그런 걸 경험을 하거든요. 저 같으면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경고를 해줍니다. 너네가 지금 돌아가려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은 위험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더 빨리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 충고에 따라서 일찍 이제 귀환을 하고 목성에는 갑자기 석판이 하나 생기고 근데 그 석판이 자기 분열을 합니다. 자기 분열해서 목성을 뒤덮어요. 까맣게. 되게 이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좀 공포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뒤덮은 다음에 네, 징그러워요. 징그럽게. 새까만 알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분열을 해가지고 얘가 목성을 막 먹어치우거든요. 목성이 가스 행성이잖아요. 그걸 먹어치운 다음에 갑자기 폭발을 하고 태양이 됩니다. 제2의 태양이 돼요. 아주 급작스러운 전개죠. 네. 원래 이제 사람들이 목성이 태양이 대담한 행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목성이 태양처럼 이제 핵융합을 하기에는 그 좀 질량이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석판들이 좀 촉매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 태양처럼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그다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외계인들이 최초로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의 입을 빌려서 너네가 이 태양의 모든 제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이 태양계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단 에우로파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할의 목소리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에게 네. 이 신호를 지구에 보내라라는 명령을 해요. 이 태양계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에우로파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브 보먼이 할을 친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데이브 보먼이 지금 정신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할도 너도 일로 올래? 이러면서 너 내 동료가 될래? 막 이러면서 그 할도 그 정신체로서 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2061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할이랑 데이브 보먼이 약간 융합을 해가지고 데이브 할머니 돼요. 이름이 실제로 데이브 네, 할머니예요. 데이브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할머니 같잖아요. 그래서 좀 뿜었는데 아무튼 네 그건 먼 옛날 먼 미래의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가 할은 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할이 의식이 생겨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 여행 도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할이 지금 원래 이제 정신병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초기화를 했거든요. 초기화를 하고 막 그때 왜 데이브 보먼이 막 메모리 막 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로 돌아갔는데 찬드라가 엄청 이제 코드를 열심히 짜서? 다시 재화를 시켜요. 재화를 해가지고 얘를 원래 이제 할인데 정신병은 없는 그런 할로 만드는데 이 할이 이제 데이브 보먼이랑 만나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에우로파는 왜 손대지 말라고 했는가? 네. 를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우주선이 이 에우로파에 살고 있던 생물의 습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에우로파의 단단한 얼음 안에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생물들이 막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식물 형태의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진화를 시켜서 얘네들에게 지성을 꽃피우고자 이 외계인들이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석판 외계인들이. 그래요? 네. 왜요? 얘네는 그게 취미예요. 그게 취미예요? 그 우리한테 한 것처럼 예. 아, 그 행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생명체가 있네. 얘네들이 좀 가능성이 있나? 이러면은 얘네를 좀 이 엉덩이를 쿡쿡 찔러가지고 좀 이제 지성을 지적인 식으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미라 가지고 취미가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에우로파가 근데 에우로파의 생물들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환경이 각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성을 태양으로 만들어서 에우로파를 녹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2010. 네,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그리고 2061에서는 네. 그 급전개가 돼가지고 2061이니까 사실 헤이우드는 거의 100살 정도거든요. 네. 근데 헤이우드가 아직 살아있어요. 왜냐? 동면을 하면 회춘을 한다는 아주 편한 설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다 죽는데 2010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했던 동료들은 거의 죽었는데 헤이우드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2061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루퍼트 청의 아버지가 윌리엄 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갑부거든요. 이 갑부가 루퍼트 청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우주 개발에 힘을 쏟아야겠다. 나의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61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2061의 스토리가 뭐였는지 제가 잠시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2061은 뭐냐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크리스 플로이드라고 그 헤이우드 플로이드의 손자가 나오고요.
손자가 나오고 근데 헤이드 플루이드는 회춘을 했다고 하지 네, 않았나요? 네.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을 합쳐서 또 이제 새로운 뭐 그 등장인물로 등장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여기가 그 에우로파에 다이아몬드 산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 산이요? 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탄소에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은 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목성이 만들어질 때 목성이었나? 목성의 핵이었나? 뭐 어딘가의 핵에 이제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가설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보고 이 아서 클라크라는 분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캐러 가는 건가요? 그거가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하면은 여러분이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이아몬드라는 게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정치적으로 뭔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독점 때문에 그게 비싼 거 아닌가요? 아프리카 그쪽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당히 그 착취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이아몬드의 시세 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정치나 뭐 이런 세력 뭐 폭력 조직 뭐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다이아몬드 산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이 마피아 뭐 이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테러 집단에서 이 다이아몬드 산을 차지하려고 에우로파로 뭐 가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앞에 내용들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에우로파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1 소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 혼쭐이 나는 건가요? 인간들이? 내 이놈 에우로파는 건들지 말라고 하였거늘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에우로파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좀 융통성이 있는지 다행히 그렇게 철퇴는 안 내리고요. 그리고 이 에우로파에도 그게 있어요. 석판이 있어요. 석판이 있고 네, 네. 거기에 지구의 그 원숭이 아니지 유인원들을 이제 계몽했던 깨우쳤던 그쵸, 것처럼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석판의 관리자는 지금 데이브 보먼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헤이우드 플로이드가 여기 에우로파로 이제 그 자기 손자를 구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 에우로파에 불시착을 해요. 그 테러 집단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테러 집단이 이제 그 항해사한테 총을 겨누고 너 에우로파에 착륙해 이래가지고 에우로파에 불시착을 하는데 그거를 그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헤이우드 플로이드가 이제 그 동료들을 데리고 네.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보먼이 나타나가지고 네. 3001이면 근데 2061보다 이거는 2061이고요. 네. 네. 3001이 네 왜요? 900년 후의 일 아니에요? 그쵸. 엄청 후의 일인 거죠. 3001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3001에서는 당연히 헤이우드 플로이드는 안 나옵니다. 헤이우드 플로이드는 또 회출했을까봐. 옛날에 죽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데이브 보먼을 만나나요? 2061에서 만나나요? 네, 2010에서도 만나고 근데 이게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을 발견했다. 아, 테러 조직이 이 다이아몬드 산을 노린 거였구나. 그래서 구출하나요, 손자를? 네, 구출하고 끝나요, 그리고? 네, 끝나요. 어.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 트릴로지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 아, 그렇군요. 재미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뭐 좀 대체적으로 스토리 전개를 좀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이 인물들이 새롭게 접하는 그 세상, 새로운 환경, 뭐 에우로파든 가니메데든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묘사를 하고 그런 환경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 2061년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001로 넘어가죠. 3001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3001에서 누가 나오느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그 데이브 보먼 말고 다른 우주인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프랭크 풀이라는 네. 우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선해 활동을 하다가 그 할의 음모로 인해서 그 죽잖아요. 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날아가죠. 우주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데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 3001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프랭크 풀이 이제 헤이오이드 플로이드가 죽었더니 프랭크 풀이 1000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어른 늙지도 채로 않고. 어른 채로 살아 있었다는 그런 네 아주 비약이 심한 설정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죠. 왜냐하면 천년이 넘었으니까 과학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상상 이상으로 이제 발전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신비한 의학으로 살려냈다고 치죠. 네. 네. 그래서 이 3001도 사실 스토리 전개가 뭐 아주 막 빠르진 않아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 2001년의 사람이었던 프랭크 풀이 3001년의 신기한 이 기술들에 네. 놀라는 장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궤도 엘리베이터도 이제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어떤 뭐 음모가 그 위기가 잠깐 찾아오는데 이때 또 다시 이제 데이브 보먼이 나타나서 이제는 데이브 할머니겠네요. 네 할머니 나타나서 너네가 이러저러해서 위험해. 그래서 뭐 대충 그런 거예요. 뭐 그 20년대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인간들이 막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1년이 되면 인간들이 전쟁을 안 하고 브레인 캡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뇌를 감시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빅브라더인데요. 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먹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 이상의 징후가 있으면 미리 고쳐줘요. 그리고 이 정신 이상 징후가 안 고쳐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을 격리해요.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테러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종교도 거의 사라져요. 그런 이거를 그 유토피아처럼 그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엔 디스토피아인데 그래서 이 3001 읽으면서는 그 뭐지 사이코패스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브레인캡 덕분에 브레인캡이 정해주는 뭐 직업 같은 걸 갖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 프랭크 풀도 이 브레인캡 시술을 받아요. 시술을 받아가지고 약간 전내화하는 것처럼 공각기동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그 다음에 위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20세기 때만 해도 이제 인간이 그 공격성이라던가 야만성 이런 것들을 한껏 보이던 시기인데 그 시기의 리포트가 외계인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마침 이 지구에서 500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가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500광년이 거쳐서 500년을 거쳐서 그 외계인들에게 도달하고 이 외계인들은 너네는 이렇게 공격적인 생명체로 진화를 했구나. 그러면 너네는
실패한 꿀팁이다, 실험이다. 그죠? 너네는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또 500년을 거쳐가지고 이 에우로파의 그 석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에우로파의 석판에는 데이모 보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데이모 만에 할머니. 온 거네요. 네. 2001년에 가가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2001년에 그 왜 경고가 울렸잖아요. 그 달에서 이제 그 삐삐삐삐 했잖아요. 네, 그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낸 거에 대해서 얘들이 판단을 하고 다시 신호를 보낸 게 3001년에 도달을 한 거죠. 도달을 해서 이게 근데 인류를 삭제하라는 명령이니까 이 데이브 할먼이 아직까지 그래도 인류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풀한테 얘 너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 석판에다가 심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키워줬더니 네, 등쳐먹고. 그렇죠. 예, 뭐 근데 뭐 항상 깨우쳐줬는데. 항상 그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그런 순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삭제하지. 알량한 인류에. 일단 인류는 그렇게 해서 한 번의 고기를 넘겼다는 네, 그런 네,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스토리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한 건 그야말로 줄거리이고요. 네. 뭐 실제로 자세한 보시면 내용은, 네, 훨씬 뭐 좀 옛날에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했구나 싶은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2010년이면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0년까지도 지났네요. 그럼 2061, 예, 2061이랑 3001이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2000년대에 이제 살아오면 얼마나 패닉일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001년에는 사실 2001년에 프랭크 풀이 이제 살아 돌아왔어도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대단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브레인 캡이라는 게 뭐 생겨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1000년과 2000년의 사이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 아서 클라크는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1000년이랑 2000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그 당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핸드폰 같은 걸 보면 그렇죠. 핸드폰에 사람 사진이 나오는 거 마귀의 보면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놀라 까무러치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종이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100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실 이 1000년과 2000년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급격한 변화는 마지막에 일어났잖아요.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3001년까지 가도 뭐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가 3001년을 볼 일은 없겠네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왜 슬프죠? 왜 약간 슬프죠? 저 그렇잖아요. 공연하시는 건 어떤가요? 프랭크 풀처럼. 제가 죽기 전에 동명 기술이 개발될까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녹음한 이 파일은 3001년까지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그 생각이 정도로 같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서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같이 있는 파일이 될까요? 아니 뭐 근데 지금 우리 인터넷 서버에 뭐 꼭 쓸모 있는 지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점점 풍화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가 결국 살아남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 떠들었고요. 네.
요거 두 개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낙원의 샘이랑 민현기.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민현기의 1시간 20분 좀 반전이 많아서 네.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거는 좀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소개해 주세요. 좀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외계인이 와요. 네.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에 있는 거대한 5개 도시 위에 이렇게 우주선을 띄워요. 오.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전쟁 무기나 총 같은 걸 전부 다 무력화시켜요. 오호. 전쟁을 안 일어나게. 오. 그래가지고 그 유엔인가 뭐 세계 정부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해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정체를 안 드러내요. 자기가 어떤 정체인지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지구에 있는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신 같은 거를 다 없애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100년인가 뭐 1000년인가 그런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1000년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전이니까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류의 미래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독백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세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네.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그 세계 정부 만들기까지의 이야기고 네. 두 번째 챕터는 그 외계인들하고 인간들하고 이제 뭐 대충 막 파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대충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그 외계인 우주선에 그 뭐라 그러죠? 훔쳐 타는 거.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은 아니고 그 옛날에 배 같은데 배에 몰래 숨어서 밀항하고 그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그 이 외계인들이 사는 곳은 거대한 생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를 시켜가지고 그 향유고래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네. 1대1 실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 행성으로 거기에 이제 숨어서 타요. 그걸 거기를 가요 실제로. 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지구가 망해 있어요. 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네. 그거 재밌습니다. 반전도 있고 네.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읽으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읽으면서 불편하실지 읽어보시면 어떤 측면에서 불편한데요? 약간 식민지주의적 관점에서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외계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구를 개몽시키는 것이다. 막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는 대의를 봐야지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네요. 기분 나쁠 과거는 수가 과거일 뿐이다. 뭐 네, 이런 그런 거요.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구나. 혹시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그 하우징팡의 현해 노래 뭐 이런 게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네.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그 낙원의 샘은 우주 엘리베이터 만든 내용인데 그게 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 작품이 굉장히 그 궤도 엘리베이터가 처음 이제 나왔던 네. 그 소설로 유명해요. 음, 처음인지 뭐 아이디어 아닌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뒤에 네. 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또 에필로그에 보면 아니요 자료 출처 감사의 말이라고 해서 또 네. 굉장히 공돌이 같이 굉장히 출처를 자세하게 달아놓으셨거든요. 이런 네.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달아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66년에 인공위성 연장을 이용한 진정한 스카이후크 구현이라는 짧은 논문에서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 읽기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네. 그 개념을 만든 사람한테 이 소설을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것도 이제 몇 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맨 마지막 챕터 전 부분까지는 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성에서도 만들려고 했다가 지구에 무슨 산에 만들려고 해요. 이게 그 대기 밀도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강풍 같은 게 불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네. 높은 산에다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정지 위성 아시죠? 그쵸, 예. 정지 위성처럼 이제 지구를 따라서 네. 같은 속도로 도는 건데 그러려면 궤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궤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궤도에 있는 높은 산, 그러니까 그 적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따라서 보려면 네. 적도에 있는 높은 산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 적절한 곳이.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사찰이 있어요. 네. 승려들이 있는 사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세우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입씨름하는 내용도 나오고 네. 그런 좀 지루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앞에 몇 개 챕터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중간에 휴식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네. 그 정지 위성이 있는 높이랑 같은 고도의 이제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그 휴게소하고 그 지구 사이에 어디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설계한 사람이 얘네들을 구하러 가는 60세가 다 되시거든요. 이 네. 끝에서는 네. 처음에는 젊게 나왔다가 이 엘리베이터가 완공될 때가 되면은 60세가 다 되셔가지고 네. 그 심근경색 같은 게 올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 타고 다니세요. 네. 그러면은 막 무리를 하면은 이 여기에 달려 있는 기계가 이제 음성으로 알려줘요. 30분간 쉬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분간 쉬셔야 합니다. 여자 목소리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그 내용은 좀 긴박해서 좀 재밌고 네. 앞부분은 좀 뭐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하는 거야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네 읽어보시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후손들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참고할 만한 실무적인 매뉴얼을 시나리오를 써놓은 그럴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아서 클라크 특집인데 아서 클라크에 대해서 소개를 네. 안 하고 그쵸. 시작한 것 같아서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책날개를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1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2008년에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의 킹스 카리지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셨네요. 역시 좀 비상한 분이셨군요. 저는 물리학과라고 하면 일단 존경하고 들어갑니다. 어째서죠? 물리학과 친구들이 다들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그냥 귀납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작은 애내에서 네. 추론한 아주 한정된 그 샘플에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공군 대위로 복무를 하면서 레이더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전역을 한 후에 레이더와 우주에 관해서 책을 쓰기 하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내용들이 현대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통신위성이나 인터넷이나 우주정거장, 핵추진 우주선 등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공로를 가지고 어떤 과학학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고 뭐 왕립천문학회나 우주비행학회 임원도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또 나사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SF의 빅3거든요.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이트과 함께 빅3로 불리셨고 뭐 당연히 그래서 휴거상이나 네뷸러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99년에는 과학 소설로 최초로 네이처라는 그 저널이잖아요. 논문이 실린 저널에 작품을 수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공상님 혹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 유년기의 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SF 같은 거,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보셨다면은 굉장히 이제 기억나시는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읽으시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오디세이 트릴로지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작가다
그쵸. 거를 책을 네. 읽으시면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 SF의 클리셰적인 이런 전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 이게 여기서 나왔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모든 클리셰가 이제 아서 클라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 어떤 요소 그리고 또 독창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고, 또 어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SF를 읽음으로써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신 분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새 번역을 배우고 있는데 네. 번역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잘 된 번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아, 네, 저는 그랬어요. 유년기의 어땠나요? 끝 굉장히 오타가 많아요. 오탈자가 무슨 한 10페이지 하나씩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유년기의 끝은 정영목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정영목 번역가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인데, 오타가 많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편집자의 탓이 아닌가.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네네. 오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네. 이렇게 오탈자가 많은 책을 처음 읽어봐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초판인가?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산 건데, 네. 이게 아직까지 초판일까요, 설마? 100주년 기념판인데, 심지어 개정 2판 3세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신기하네요. 딱 봤을 때 오타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잘 찾으면 지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제가 봤을 때 2001이 제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은 분이 번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01과 2010과 그 다음에 2061, 3001 이 다 번역가가 다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01이 그나마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고, 그 후에 작품들은 아주 읽는데 지장을 줄 만큼까지는 아닌데 좀 불편할 정도? 그리고 이거 번역식 그거다. 그쵸, 그런 번역 투고 일단 우리말 문장으로서 잘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닌가? 지장을 주는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황금가지에서 나왔는데 좀 아쉽다. 검토를 잘 했으면, 이 정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편집자가 번역가랑 좀 잘 소통을 했었으면 훨씬 매끄럽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 이렇게 4개에서 들으실 수 있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어떤 작품이죠? 나의 마더 네. 라는 넷플릭스 영화죠. 네, 넷플릭스 영화인 나의 마더.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된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배급을 한 나의 마더라는 작품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요.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